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향기인문학센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양화의 그림 이론 강의를 맡은 이수빈입니다. 오늘 동양화의 화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인물, 산수, 영모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동양화, 한국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명칭에 대한 그 서화, 동양화, 한국화 이렇게 부르는데 뭐가 맞는 것인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형식에 대한 문제이고, 세 번째로는 재료, 네 번째로는 사상적 배경과 감상법,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법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인데요. 서화는 조선시대부터 1921년도까지 불리던 이름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도 서화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고, 동양화라는 것 역시 이제 1922년부터 1981년도까지 불리던 이름이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계속 불리우다가 우리도 이제 정체성을 찾자는 운동이 일면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한국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요. 작품을 보실 때 그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인데요. 수묵화와 채색화로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수묵화와 채색화를 나누는 기준은 먹이나 채색의 사용 유무가 아니라 어떤 기법에 의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수묵화는 화선지에 이렇게 올라가는 화선지에 이렇게 일필휘지로 그려지는 것이고, 채색화라는 것은 이렇게 두꺼운 이합, 삼합 종이 위에 이렇게 발리면서 이렇게 쌓아가듯이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재료인데요. 바탕, 그리고 붓, 벼루, 안료, 악교로 나눠지는데, 먼저 문방사우는 많이 아시죠? 우리가 동양화를 그릴 때 또는 서예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제 네 가지 문방사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방사우 네 가지 버진데, 문방사후라고도 불리고 문방사보라고도 불리고 또 문방사보.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은 하나는 이 소위관이 필보, 연보, 묵보, 지보 이렇게 네 가지 책을 지은 데에서 이 책을 네 가지를 말하는 거고, 이 밑에 사보는 휘주부와 흡연에 지필무견, 사방, 사오만을 파는 이 사보당이라는 가게가 있었던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와 붓, 먹, 벼루는 시기적으로 아주 오래는 이제 은나라 때까지 올라가고요. 종이 같은 경우도 후한에 체륜이 발명했죠. 이것이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서방으로 건너가서 이제 구텐베르크에 이르기까지 종이가 건너갔다고도 전해지는데, 이런 오래된 이 재료들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쓰이는가, 뭐가 그렇게 좋은 면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림들을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행도인데요. 우리가 오방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청과 적, 황과 백, 흑을 나누는데, 이것이 오방, 오행, 그리고 오시, 오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였던 색깔입니다. 그러면 이 색깔들은 어디서 얻을까요? 그래서 안료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백색, 그리고 황색,
그러니까 재료들은 보통 이제 천연 안료, 광물성으로 또는 이제 식물성으로 나무에서 채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열매로서 채취가 되거나 광물성은 이제 주로 돌로 채취가 되고요. 동물성 안료로도 이제 뭐 벌레, 연지벌레 같은 것들, 그런 동물성 안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강 적색에는 이 부적에 쓰이는 주사 재료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홍화씨로 이렇게 천연 염색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색으로는 이 떫은 감을 이용해서 감물을 드리기도 하고, 도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토리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색의 안료들이고요. 이렇게 또 식물성으로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색에도 이렇게 석청과 군청이 있고, 그리고 자색으로는 얻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오배자 염색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흑색이 있고요. 금속성 안료로는 이제 금, 은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가루로도 쓰이기도 하고 금박을 사서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이제 접착제는 안료를 지나서 이제 접착제에 악교를 설명을 드릴 텐데, 악교로 이제 접착해서 붙이게 되겠고, 10번째로는 먹이 있는데, 이 먹은 송연묵, 유연묵, 칠연묵, 백묵, 안색묵, 묵즙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태워서 그을음으로 만든 송연묵과 그리고 기름을 태워서 만든 그을음으로 만든 유연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자주 쓰는 이 묵즙이 있겠는데요. 이 묵즙을 사용하시게 되면 재료가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먹을 갈아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접착제인데요. 회화의 종류라는 것이 접착제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안료여도 기름을 넣어서 쓰면 유화가 되고, 악교를 접착제로 사용하면 동양화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교는 이 막대악교와 알악교, 그리고 물악교가 있는데요. 이 물악교에는 방부제가 섞여 있고요.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는 용도이고, 보통은 알악교와 막대악교를 깨서 불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상적 배경과 감상법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크게는 이제 유가와 도가 사상으로 나뉘는데, 그 이전에 고대 미술의 시작을 보면 영려짐이라고 해서 어떤 징그럽고 사나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자 맹자 이전에 이제 좌전이라는 곳에 사민지 신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신령스러움과 사악함을 알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동양화 이론의 최초의 효능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청동기에 그려진 문양이 갖는 사회적 작용을 뜻합니다. 여기에 그려진 상징으로는 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용과 봉황, 양 등이 있겠고,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이제 기와 도철 등 이렇게 기괴한 어떤 상상의 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선악을 규정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의 통치 계급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겠고, 아직까지는 예술이 이렇게 정치에 지배되는 시기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유가의 대표자인 공자의 회사 후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크게 우리가 동양화를 연구할 때 그 기저에는 유가미학과 도가미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유가미학은 공자를 의시한 공자와 맹자 등의
이론으로 이제 중화미를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일예로 공자의 회사후소라는 그 문구를 살펴보자면, 이 회사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일은 후소, 바탕이 만들어진 뒤의 일이다 해서 이 회사는 형식을 말하고 후소는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후소라는 것은 공자가 말하는 예나 예약, 예나 악이라는 그 활동은 단지 그 의식에 불과하고 진정한 예라는 것은 내면적 사상이지 외면적인 것이 형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맹자 또한 호연지기와 충실지위를 말하면서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고, 그래서 이 내면과 외면이 조화로워야 한다 하여서 이제 중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가의 무의미인데요. 도가의 대표는 노자이죠. 그래서 노자와 장자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노자는 척체 현감, 마음의 거울을 닦아낸다라는 이론을 내세웠는데, 이거는 노자 10 능이장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라는 것은 노자가 강조하는 무의, 어떤 함이 없는 것, 그리고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 그 순수한 것을 체현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자, 후대의 장자도 이제 득의망상이라 해서 뜻을 얻으면 이제 상을 잇는다. 그리고 포정해우라 해서 포정이 소를 가를 때 그 어떤 그 자연스러움의 어떤 경지를 뜻하면서 어떤 함이 없는 무의의 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와 유가의 어떤 미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뒤에 인물과 산수 그리고 영모화의 화론을 살펴볼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감상법을 3가지 알아볼 텐데요. 옛 그림을 보다 보면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백로와 연꽃을 여러 사람이 같은 형식의 그림을 그릴까? 이거는 예전에 이 동음이자의 문구로 바꿔서 읽어서 그리는 어떤 그 풍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 예로 백로의 로자와 길로자가 음이 같아서 일로 연과 해서 한 걸음의 향시와 전시, 2번의 과거 시험을 연속으로 붙어라 하는 뜻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방에 주로 걸어두는 용도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이 같은 것을 섞어서 그리는 방법이 있었고, 2번째로는 사물의 어떤 의미를 읽어야 하는 건데요. 이 석류나 뭐 포도의 씨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씨앗이 가득 찬 모습,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는, 또는 이제 전설에 나오는 천도복숭아를 여러 개를 그려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이렇게 다수의 의미로 그려지고 읽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고전적 문구나 어떤 시를 적용해서 그려진 그림들인데요. 이렇게 물에 발을 씻는 것을 그린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각자 수신에 힘쓰라는 의미로 탁족도를 이제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기법을 알아볼 텐데, 동양화의 기법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룹법, 뭐 백묘법 등등이 있겠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11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밑에 어려우실 수 있어서 예시로 그림들을 넣어 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삽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연한 것, 중간 것, 그리고 가장 진한 것을 차례로 만들어서 그리는 그림을 삽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목법인데요. 중간 정도 되는 부 끝에 진한 녹목을 찍어서 그리는 그림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목법. 이렇게 붓에 물기가 없는 갈필선에 이렇게 발임으로 음영을 진 기법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갈필법. 물기를 뺀 붓을 누르며 긁듯이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구룩법인데요. 선으로 먼저 윤곽을 그린 뒤에 안을 채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몰골법. 윤곽선이 없이 이렇게 채색으로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중선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겹쳐 그리는 거예요. 한 번 간 곳을 안 가지 않고 일필휘지가 아니고 이렇게 중첩시키면서 느낌을 채워나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선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한 빛깔부터 점차 바리는 이렇게 안개나 또는 이렇게 여백을 표현할 때, 하늘이나 물가를 표현할 때 쓰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선연법, 선을 긋고 주위를 이렇게 바리는 그런 표현을 되겠고, 열 번째로는 백발법, 우유나 계란 흰자, 명반 등을 사용해서 먼저 화면에 예를 들어서 우유로 이렇게 비가 내리듯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칠하면 그 부분이 남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을 백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필법이라고 해서 순서를 거꾸로 그리는 건데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강한 힘찬 느낌이 들고 좀 개성 있는 표현이 된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동양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동양화의 그림 이론,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이론은 먼저 전국, 진한시대에 회남자의 군형과 근모실모론이 있습니다. 이 회남자는 유안이라는 인물로 회남 아버지예요. 회남 왕에 봉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손님들을 초청해서 열린 잔치에서 그 중에 독창성 있는 견해로서 이 군형과 근모실모론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군형론을 살펴보시면 서시의 얼굴을 그렸는데 아름답기는 하나 즐거움을 줄 수가 없고, 맹분을 그렸는데 두려움을 줄 수 없다면 군형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서시는 고대의 미인을 뜻하고요. 맹분은 고대의 용사예요. 그런데 이 군형이라는 것이 곧 신사인데 그 사람의 마음, 정신까지 나타내는 것을 전신, 신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그렸는데 그 사람의 어떤 장군을 그렸는데 용맹함이 느껴지지 않고 하다면 이거는 이제 군형을, 그 정신적인 신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론이고, 두 번째로 근모실모론이 있는데 이것은 그 예문을 보시면 밝은 달빛은 멀리 바라볼 수는 있어도 잔글씨를 쓸 수 없으며, 안개가 자욱한 아침은 글씨를 쓸 수는 있어도 멀리 바라볼 수는 없다 하여, 심상을 벗어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터럭 하나하나에 힘쓰다 그 모습을 잃는다. 활 쏘는 사람은 작은 것을 겨누고 큰 것을 버린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부분과 전체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봐야지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 그 조화를 잃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고개지의 회화 이론이 있는데요. 이 고개지의 회화 이론, 즉 전신론은 우리 동양 회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 고개지의 전신론이 후대에 계속 이어지면서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전신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고개지는 이론가이지만 또한
굉장히 인물화를 잘 그렸던 화가예요. 그래서 뒤에 그림을 보시겠지만 먼저 이 전신이라는 것, 해남자, 앞에 보신 그 해남자의 군형에 이어서 전신이라는 것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개지는 이 대상이 객관적으로 갖추고 있는 또는 마땅히 갖춰야 하는 사상과 감정에 근거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논했고 형신의 겸비를 중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형사신론을 제시했는데요. 전신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면 무엇에 의해서 전신을 하는가? 바로 형상으로서 정신을 그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눈동자는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의 움직임을 가장 선명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목 위를 그릴 때는 얼굴이 워낙 중요하니까 천천히 그릴지언정 빨리 그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지가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본래 묘처와는 무관하니 정신을 그려서 인물을 그리는 것이 바로 이 눈동자에 있다. 손으로 오현을 타는 건 그리기 쉽지만 돌아가는 기러기를 눈으로 보내는 것은 그리기가 어렵다. 그 감정을 담은 눈빛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신, 그 사람의 대상의 정신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은 그 형태를 가지고 그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상묘득을 제시했습니다. 이 천상묘득이라는 것은 생각을 옮겨서 묘를 얻는다라는 건데요. 예문으로 이 묘를 얻는 것, 천상묘득의 과정은 곧 사유활동을 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체험하는 이런 방법은 인물을 관찰하는 데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 풍경과 동물들을 관찰하는 데도 적용이 되고, 이 천상묘득의 난이로 회화에서의 소재 표현의 난이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릇 사람이 가장 그리기가 어렵고 그 다음이 산수이며 그 다음이 개와 말이다 라고 하였고, 막루와 누각이라는 거는 그리긴 어렵지만 천상묘득을까지를 바라지는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개지의 회화 이론을 넘어서 송대로 가면 소식과 진조의 전신론이 나타나는데요. 소식은 고개지의 그 눈동자가 중요하다는 거에 이어서 광대뼈와 뺨도 중요하다. 몸 전체가 닮을 필요는 없고 그 특징이 담겨 있는 곳을 파악하면 된다고 해서 이 외면, 이 광대뼈와 뺨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소식의 중요한 어떤 이론은 사람의 천연함을 파악하는 걸 얘기한 건데요. 그 사람의 천연함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사람들 속에서 그 행동을 은밀히 관찰해야 한다. 요즘은 사람을 하여금 의관을 갖추고 앉아서 한 곳만 바라보게 해놓고 그리는데, 그 용모를 단정히 하고 꼿꼿이 앉아있으니 어찌 그 천연함을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외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습관을 통해서 그 성격까지 파악하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조의 전신론인데요. 기본적으로 소식과 동일하고 진조 또한 은밀히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관찰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관을 성대에 갖추고 엄숙히 바라보고 꼿꼿이 앉아 숨을 죽인 채, 이렇게 앞에 소식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거울 속의 그림자를 그리는 것 같이 반드시 나무 인형 같지 않은 게 없다. 그러니까 꼭 마네킹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엎어지거나 자빠지는 눈 깜짝할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이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순간,
또는 눈살을 찌푸리거나 마음에 들어 즐거워하는 순간 등등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연습을 연구를 해야 곧 기가 왕성하고 신이 완성한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인물 전신론과 관련하여 인물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고개지의 낙심부다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설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이제 고개지가 그린 것인데 굉장히 이제 길고 지금 진품은 전해지지가 않고 송나라 때 그려진 이제 복제품이 전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물과 산수 중에 무엇이 먼저였을까라고 했을 때 인물이 먼저 대두가 되었고 산수는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인물을 먼저 탐색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특히 눈빛을 많이 강조해서 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개지의 여사잠도인데 어떤 이 여성의 모습을 굉장히 늘씬하고 그리고 옷자락이 이렇게 날리는 듯한 느낌으로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당대의 궁정생활의 즐거움이라는 그림, 그리고 이건 역시 당대 정헌의 그림, 그리고 5대 주문구의 그림, 마찬가지로 5대 고갱중의 그림 등등이 비슷한 스타일로 그려지다가 이제 북송대, 송대에 이르러서 좀 더 개성 있는 이제 화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양해의 발목선인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기법에서도 봤듯이 몰골법으로 그려졌죠. 그래서 선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채색으로만 그려진 이렇게 특히 또 이렇게 일필휘지로 그려진 개성 있는 작품이 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남송의 진중권의 그림, 역시나 이렇게 인물 묘사를 보시면 표정과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사실적으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전에 그림들이 남아있지가 않고 인물화를 볼 때 벽화, 고려시대 벽화에서 먼저 인물화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익묘의 벽화라든지 거창 둔마리의 고분 벽화라든지 고려 공민왕릉의 벽화를 통해서 그 당시 인물화를 어떻게 그렸는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자화상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된 가장 오래된 것은 이 공민왕 부부의 초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민왕이 역시 또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이때 출렵도를 보더라도 인물이 중심이고 이제 배경, 산수가 이제 부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이렇게 초상화가 그려지는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초상화가 굉장히 사실적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려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조선시대의 인물화 하면 풍속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풍속화에서 이 사람들의 익살스러운 표정 같은 것, 현장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김득신이 병아리를 물고 가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 이 긴박한 순간의 어떤 묘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윤복의 풍속도들 그림이고요. 김홍도의 인물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이제 초상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선비들의 초상, 공신들의 초상이 주로 그려졌었고 중기로 갔을 때는 이렇게 뒤에 받침이 있는 의자와 바닥의 패턴이 이제
특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후기의 초상화를 보면 이것은 선비들의 그림인데 윤두서의 자화상이고 옆에는 윤두서가 그린 친구의 초상이에요. 친구가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려진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는 어떤 이런 초상 인물화를 굳이 뭐 선비나 어떤 공신들만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 학자나 서민에게까지 널리 그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물화 기법으로 우리가 철선묘와 배채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철선묘라는 건 동물화를 그릴 때도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털럭 이렇게 한 올 한 올을 그린다든지, 이 눈매나 눈썹을 그린다든지, 이 얼굴에 윤곽을 그린다든지 할 때 쓰이는 이런 똑같은 굵기로 가늘게 그리는 기법을 철선묘라고 하고, 배채법이라고 해서 종이의 뒷면에 이렇게 칠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얼굴빛이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고려 불화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양화 그림의 이론 산수인데요. 자, 산수 이론으로 들어가 보면 위진 남북조 시대의 종병과 왕미의 산수화론이 있습니다. 선구자적인 이제 산수화론인데요. 이때 우리 글을 살펴보시면 원시 사회의 사람들은 이 산천의 미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수화만을 그린 것이 고대에 나타나지 않고 이 위진 남북조 이후 그리고 송대 이르러 활발히 펼쳐지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그 계급사회, 은주 청동기 시대에도 주로 그 삼인지신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도철문들이 주로 표현이 돼 있었고, 자연미에 대한 어떤 감상이 보편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볼 수 있는 가장 초기의 산수화라는 것이 뒤에 제가 넣었는데 전자건의 유춘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종병과 왕미가 그림도 그리고 이론도 저술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창신의 산수화 효능론, 그리고 신명이 강림하니 이것이 그림의 정이다 라는 것, 그리고 관찰하는 체험, 이런 건 모두 마음의 눈에 기록한다. 그리고 투시 원리의 초보적인 규명,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초보적인 이론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신의 산수화 효능론을 보면 창신, 이것은 이제 신을 펼치는 거죠. 정신을 펼쳐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명, 이 성의 구역을 정하고 천하의 지역을 정하고 산이나 구릉 등을 표시하고 하천의 흐름을 그리는 건 결코 같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산수화가 막 시작하는 시기에 왕미는 자연주의적 해화에 반대하고 신명에 이어 강림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상수 창작의 정확한 길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미의 사상을 이어서 곽희의 임천고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마음의 눈에 기록한다는 건 어떤 헛되게 그윽한 바위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더 보태겠는가 해서 실제 자연 경물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완벽한 형상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였고, 투시원리의 초보적인 규명은 곤륜산을 크고 눈동자는 작게 그리기 때문에 눈을 가까이 들이대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면리를 멀리하면 한치의 눈동자로도 다 두를 수 있으니
진실로 떨어지는 것이 조금씩 멀어질수록 그 보는 것이 더욱 작아진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비단을 펼치고 멀리 비추니 곧 곤륜산의 모습은 사방의 한치에 다 두를 수 있어서 세치의 세로 획은 1000길이의 높이에 해당되고 가로로 쓴 몇 자의 먹은 100리의 아득함을 이룬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병처럼 이런 투시법 이론을 연구한 선구자가 없었다면 후대 전자건에 이 지척에 천리의 아득함을 닿는 산수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투시 원리의 초보적인 규명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송대에 이르르면 곽희의 산수화론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곽희의 삼원론입니다. 고원법과 심원법 그리고 평원법인데요. 이 중에서 미학적으로 가장 높이 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평원법입니다. 그래서 이 평시일 때 시선이 가장 멀고 깊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깊이에 더해서 이 평원을 높이 샀고 많이 그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대의 산수화의 신미관과 예술 정치 논쟁인데요. 송대에 이르면 산수화가 발달하고 또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수도 많아지다 보니 화원, 그 궁정의 그림을 그리는 화원들과 또 여기로 그리는 어떤 문인 화가들의 어떤 대립 아닌 대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렇게 품평으로 뭐 북방의 웅장하고 거대한 산수는 형호와 관동, 이성과 범관이 유명하고 또 강남의 명징하고 수려한 산수는 동원과 거연이 유명하고 강남의 안개와 비에 젖은 정치는 미불과 미우인이 유명하다라고 평을 하는데 이 송대 이후 후대의 명대에 가면 동기창이라는 사람이 남화와 북화를 구분해서 이렇게 상남평하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북종화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취향의 문제이지 뭐가 뭐 좋고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동기창의 이론에 근거해 보면 어떤 화원화가를 주로 이제 북쪽에 있는 북종화로 일컫고 문인화가들을 남쪽에 있는 남종화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북종화의 화원화들은 이 기술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이사홍과 이소도를 대표로 해서 채색위주로 발전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남종화는 작자의 교양과 정신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문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왕유를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묵위주로 발전하였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뒤에 명대 왕리의 화산 도서인데요. 이 왕리는 자연을 배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배웠고 마음은 눈을 배웠으며 눈은 화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연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한 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대라고 했는데 전자건의 유춘도예요. 그래서 초기의 산수화, 독립된 산수화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초기의 산수화. 그래서 주로 근경 또는 근경, 중경 정도의 단순한 어떤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점점 이제 형식이 갖추어지게 돼요. 어떤 기법이라든지 파가 나뉘게 되면서 절파, 오파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뉘고 어떤 그림의 틀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북화, 남화 이렇게 그림의 형식이 나뉘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돼서 문인화를 좀 높이고 화원화를 좀 낮추고 어떤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북송의 미불은 미점 산수라고 해서 이렇게 쌀알을 찢는 것처럼 어떤 이런 기법으로 그렸다고 해서 유명한 어떤 미불의 산수화입니다. 그리고 채색이 나타나게 되고 원대의 황공망의 이제 산수화이고요. 예찬의 그림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문인들의 정치가 묻어나면서 이제 좀 채색이 줄고 어떤 이 기골이 있는 선으로 그려지는 그러니까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어떤 생각을 중시하는 사이화로서의 산수화가 이제 주를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이제 최초의 산수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림들이 모두 불에 타거나 없어져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장 오래된 산수화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화예요. 고려시대의 판화고 어제비장전의 판화입니다. 이 승려들이 험한 산을 넘어서 이제 고승을 찾아가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고승을 찾아가는 어떤 이런 판화 그림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역시 불화가 많이 그려졌고 기법에서 말씀드린 이런 배색 기법, 특히 하얀 색깔 이런 실루엣을 그릴 때 또는 인물의 살결을 그릴 때 배색 기법이 많이 쓰였고 특히 이제 산수화와 더불어 사군자, 문인화 등이 등장하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문인화, 사군자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림을 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것으로 보는데, 이 배경에 그려진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산수도 그렇고 사군자도 그렇고 배경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다가 점점 독립된 대나무 그림, 난 그림, 매화 그림, 이렇게 독립된 것들이 후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산수화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경주 안강에 있는 옥산서원 입구를 나타낸 건데, 이 다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나는 속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가면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세와 어떤 이상세계를 잇는 다리라고 할 수 있겠고,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마음을 씻는다 라고 해서 세심대라는 글귀도 쓰여 있습니다. 이 서원 입구에. 그래서 유교와 어떤 성리학의 전통 속에서 발전한 우리 조선의 문화를 보여주는 산수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회제 이연적의 동락당, 옥산서원 부근에 있는 이 곳에도 보면 산수를 차용해서 이렇게 서원과 가깝게 해놓았고, 이 창문 밖에서 바로 이 산수를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산수석들을 마당에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산수를 차용해서 내 안에 두는 것들의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수 모양의 돌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산수화를 내 방 안에 걸어두고 그 산수를 즐기면서, 밖에 현실 속에서는 이제 정치와 어떤 예법에 의한 삶을 살고 집에 돌아와서는 약간 도가적 삶을, 그리고 이상을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 초기와 중기, 후기에 유행했던 어떤 그림 형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조선의 산수화라고 하면 역시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있겠죠. 이 안견의 목류도원도에는 이 곽희의 삼원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원법, 심원법, 평원법 해서 이렇게 사람이 구불구불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 무릉도원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실학사상이
대두되면서 이제 조선의 정선이 어떤 진경산수를 창시를 하게 되죠. 인왕제색도인데 기법적으로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약간 하얀 좀 흐릿흐릿한 느낌이 이 그림에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쌀뜨물을 가지고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구가 죽고 난 이후에 서글픈 마음을 담아서 비 내린 뒤에 인왕산을 그린 건데 그때의 기법으로 이렇게 쌀뜨물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흐릿흐릿한 어떤 심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정선의 그림인데 역시 실경산수답게 어떤 실경을 잘 표현을 했고 이것이 꼭 그 진경이라는 것이 실경을 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수의 진면목을 그렸다라고 해서 그 진경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선의 문인 이인상의 그림을 보시면 가장 유명한 설송도인데요. 이것 역시 이렇게 쌀뜨물을 이용해서 하얗게 눈이 낀 어떤 모습을 그렸고 우리 가장 유명한 또 김정희의 세안도를 보시면 산수화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정취에서 이 추사의 심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오로지 갈필로만 이루어서 그 스산한 겨울의 그 마음의 심정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김정희와 더불어 유명하게 활동했던 조희룡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일찍 요절을 했지만 아주 독특한 작품을 구현해낸 정기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허련의 작품, 그리고 안중식의 그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양화의 그림이론 세 번째 영모화인데요. 영모화는 송대의 서희와 황전의 양대 화풍에 대한 평론이 있어요. 이때 5대에 이 유명했던 서희와 황전의 그림이 아주 유명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어떤 평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작품이 새 그림이 이제 준비되어 있지만 주로 새와 어떤 그 화려한 장식들을 많이 그렸고 이 심걸이라는 사람은 서희의 작품이 광전에 비해서 기운생동한다 라고 하였고 과격헌은 서희와 황전 모두 각각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유도수는 서희를 더 높게 쳤고 그래서 이렇게 송대에는 서희와 황전의 양대 유파에 대한 평론가들의 양파로 나뉘었는데 산수화에 대한 평론에서 그랬듯이 어떤 심미관, 예술 취미에 있어서 그 평론가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대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찰 정신과 사물의 신명론이 있는데요. 흉중성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문동이 말한 건데 대나무라는 것을 그릴 때 꼭 이게 대나무가 아니고 인물이나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그릴 때 내 마음에 먼저 대나무를 이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그릴 때 역시 마음에서 먼저 대나무를 그린 다음 그림에서 이루어진다. 회사후소 정신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의와 서정. 이 회화가 사물을 빌려서 뜻을 펼치고 정을 이제 풀어내는데 이 우의와 서정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문학보다는 늦지만 화조화가 독립적인 것으로 성장한 건 이 동진에서 남주에 이르는 시기에 이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송대 대부분의 화가는 자연미를 재현하고자 했다. 궁정 화원의 화조화는 거의 대부분 이와 같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대 조맹부의 고의론과 서화용필 동법론인데요. 고의론이라는 것, 말하자면 이제 옛것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옛것을 귀하게 여겨서 옛것에서 배운다. 벚꽃창신의 이제 느낌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서화용필 동법론 또한 서화동원이라고 해서 사실 서예와 그림은 근원이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동양화의 이론 또한 어떤 그 붓의 용필법, 어떤 필세에 의한 어떤 이론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서화 용필 동법론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일례로 조맹부는, 나는 이제 조맹부의 말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데, 나는 어려서부터 말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이 물성의 본성을 다 표현했다고 내가 스스로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자찬을 했는데, 이제 조맹부가 그린 말을 명대 문예비평가가 논한 글을 보시면 재밌는데요. 이 조맹부가 말 2마리를 그렸는데, 앞에 있는 말은 얌전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서로 돌아보고 호응하면서 짝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안장을 잡고 올라타려고 했지만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말이 꼬리를 바짝 붙이고 발구불구불인 채 달리고 싶지만 뒤로 숨겨 참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묘사가 거의 완벽해서 우연히 한 번 두루마리를 펼치면 완연히 살아있는 듯하다. 그래서 반드시 용 같은 갈기와 봉황 같은 가슴을 하고 바람같이 울부짖으며 번개같이 질주하는 모습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맹부가 그린 말이 이렇게 막 달려가는 어떤 힘찬 모습의 말이 아니지만, 충분히 그 가만히 서 있는 말 2마리에서 그 상황과 그 말의 의도와 그런 것이 모두 느껴졌다라는 걸 이렇게 사실적으로 비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진남북주 시대의 사혁의 육법으로 이론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육법은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난해한 어떤 이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기운생동이 가장 유명한데, 이 기운이 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거니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이 사혁은 고화 품록에서 육법을 제시했는데, 이때는 사실 육법을 말만 했지 그게 어떤 뜻이라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제 살을 붙여서 이건 이런 뜻일 거야 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굳혀져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혁은 첫 번째로 기운생동이 중요하고, 그 다음 골법용필이 중요하고, 응물상형, 수류부채, 경영이치, 전이모사, 이렇게 6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보자면 전이모사, 어떤 옛 그림을 보고 배움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옮겨보거나 아니면 옛 그림의 어떤 그 뜻을 옮겨서 그려보거나, 어떤 그런 전이모사 임무의 의미가 있겠고, 경영이치라는 거는 이제 구도와 설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각 예술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겠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여백을 어떻게 하고 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이치가 중요하겠다 하였고, 수류부채라는 것 또한 이제 채색할 때 이제 문제인데, 이것에서는 이제 각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있으니 그것을 표현해라 라는 것도 있지만, 꼭 그 색깔이 아니더라도 그 감성, 그 장소에 맞게 어떤 채색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응물상형이라는 것 또한 마땅히 그 사물에 응해서 그 사물의 형태에 맞게 그려라 라는 기본적인 것이겠고, 골법용필이라는 것 또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붓의 필세, 어떤 필력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필진도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필력이 좋은 사람은 골이 많고 필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육이 많은데 골이 많고 육이 적은 것을 근설화하고 육이 많고 골이 적은 거리를 묵절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물기 조절이 안 되고 이 기운이 없어서 획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묵적, 먹돼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운 생동을 살펴보자면 이 기운이라는 것이 어떤 뭐 우리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막 활발해야 한다라기보다 이 기운은 고개지의 전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이제 살아있다, 살아있게 한다라는 전신과 마찬가지의 기운 생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 그 조명부의 말그림입니다. 산수 풍경과 어우러진 조명부의 그림이고요. 말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당대 한간의 말그림입니다. 이거는 역시 당대의 한황의 오우도이고 이것은 5대 때 황전의 그림이에요. 이 황전 학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당시 유명했고 이것들이 이제 화파로서 전해졌는데 보시면 지금 봐도 이제 새나 여러 사물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제 생동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새 그림들, 말 그림들, 그리고 토끼와 어떤 새, 그리고 이제 휘종이라는 왕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서 이런 여러 작품을 남겼고, 왕연의 그림, 변문진의 그림, 그리고 청대의 유명한 팔대산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잃고 은거하면서 나라를 잃은 어떤 하늘, 그 새에 의인화해서 그려진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유명한 팔대산인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메추리, 뭐 물고기, 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 산수들을 많이 즐겨 그리셨고, 청대 추일계에는 또 이렇게 사실적인 어떤 동물들을 그렸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서는 이제 역시 고려 이전의 그림이 없다 보니 고려 시대의 염소도가 가장 이제 오래된 영모화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이암은 이제 강아지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굉장히 한국적인 영모화를 구현해낸 곳으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임당의 초충도, 그리고 조석과 그의 아들 조지훈의 어떤 새 그림, 그리고 말 그림. 중국의 것과 이제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중국에서와 같이 이렇게 극도로 사실적이거나 이렇게 극도로 화려한 것은 약간 지양하고 좀 담백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 김두량의 그림이고, 그리고 나비로 유명했던 남계우, 김홍도의 고양이 그림이고, 마지막으로 고양이로 유명했던 변상벽의 그림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동양화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인물, 산수, 영모 이 세 가지 그림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봤는데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아직까지 이렇게 동양화, 한국화라는 것이 전통의 의미로서 이어지고 있는가 했을 때 이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고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양화 그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